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이제 그 메가랜드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강의하고 있는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시험과 관련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오전 우리 촬영할 때 이제 똑같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저녁반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좀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궁금하신 거, 뭐 시험을 뭐 1년에 몇 번 보는 거냐, 뭐 몇 월 달에 보는 거냐, 또 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또 합격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합격이 되느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이제 오전에 이제 촬영되어졌던 기본 그 이해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맨 앞부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한 40분 정도 촬영이 된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우리 이제 그 2시간 땅이죠. 우리 이제 저녁에 이제 촬영이 되어지는 이 파트는 우리 11월, 12월 달에는 우리 좀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한번 해봐 드릴까요?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입문서로 진행이 됩니다. 입문서. 입문서는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책, 이렇게 생긴 책이 이제 입문서가 되겠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7주에 거쳐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입문서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기본서하고 요약집의 한 중간 정도,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3개월 단위로 우리 이제 그 2시간 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오후반 이제 강의 전용 강의 교재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그 3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 2시간 땅 그 교재는 이론, 그 다음에 기출, 그리고 예상,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가지고 이론, 기출, 예상을 전부 다 이렇게 살펴보는 뭐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 5, 6월까지 그 3개월 동안 또 역시 이걸 이제 1순환 하고요. 2순환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순환, 2순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조금 내용을 바꿔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 1순환 때는 1월에서 3월까지 진행할 때는 그러니까 이론을 좀 위주로 강의를 좀 한다고 한다면, 이론에다가 뭐 기출을 좀 덧붙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고, 또 4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어지는 2시간 그 교재에서는 이런 부분하고 뭐 어떤 예상 파트 똑같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 1월에서 3월 동안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우리 이제 4월에서 6월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론과 예상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한 권을 한번 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7월, 8월 이렇게 이제 2달 동안에는 이제 뭘 하시게 되냐면, 요거 이제 요 순환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될 거예요. 이제 3순환이 되어지는데, 요때는 이제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때만큼은 이제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요약, 이런 자료를 조금 제공해 드리면서, 요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뭐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달에는 이제 우리 오전 반학 진도하고 똑같이 이제 우리 진행이 될 거고, 9월 달에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요. 이제 그 과목별로 이건 똑같아요. 중개사법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 하루에 이제 40문제씩 여러분 이제 풀어보시고 또 해설을 듣는 이런 어떤 순서를 갖게 되는 게 동형 모의고사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1일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이제 뭐 어떤 전 범위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쭉 한 문제 살펴보는 뭐 이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오전부터 저녁까지 쭉 진행되는 게 아니고 뭐 한 저녁에 한 3시간, 뭐 4시간 이런 식으로 요약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콤팩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용이 허술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당히 이제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진행이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강의에 대한 어떤 특징, 이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고, 거듭 설명드리지만 이 강의는 입문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문서 한번 좀 펴봐 주시고요. 요 1편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제 2차 과목의 이제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몇 개의 이제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총 9개의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또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법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랑 그리고 중개실무 이렇게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이 파트가 일단 양도 좀 많고 문제수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장에서 9장까지 30문제 정도 내외로 출제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뭐 29개, 뭐 30개, 31개 뭐 이런 정도까지 출제가 되어집니다. 전체 이제 9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은 1장하고 2장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은 용어의 정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데 기초가 일단 튼튼히 갖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초가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 과목은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 과목은. 그래서 용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좀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둥을 세워 가지고 뭐 벽 치고 우리는 지붕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실제 이런 골조로 올라가는 것들은 뭐 지붕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치는 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내용의 부분이다. 우리 이제 법률 과목의 내용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 용어가 기초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초가 틈실하지 않으면, 우리 사자성어 중에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말이죠. 모래 위에 이제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초가 요 총칙에서 우리 용어를 다루게 되고 기초를 탄탄히 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뭐 1년에 한 번 볼 거냐, 뭐 1년에 2번 볼 거냐, 뭐 이런 내용부터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뭐 이런 거, 그리고 합격자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 거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룰 거고요. 오늘은 요 2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중개업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개업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자유업종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을 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편의점은 그냥 돈 있고요, 돈. 그리고 건물을 내가 사거나 아니면 임차하거나 해서 내가 이제 편의점을 할 만한 장소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만 하고 바로 편의점을 하면 돼요. 근데 물건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진열하는 건 이제 별도의 문제이고, 이 편의점은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음식점을 하나를 오픈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때 이 음식점은 이제 우리 그 건축법상의 용도로 따지면 이제 2종 근생, 일반 음식점이 있고 휴게 음식점이 있고, 그런데 일반 음식점은 이제 술을 파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제 술을 판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가능하고, 또 술을 팔고 그러면 식품위생법, 이제 우리 음식하고 술도 다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에다가 약 탔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어떤 그 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 신고 필증을 받아야만 식당을 사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중개업 등록도 아무나 하다가 사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은 뭘 하고 해야 되냐면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유업종이 아니고 비자유업종이라서 등록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배워볼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등록은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 시험 제도는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으면 등록을 할 수 있고, 자격이 없다 그러면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등록을 했으면 그 다음 순서로 뭘 하면 되겠어요? 이제 중개업을 경영하는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중개업을 어떻게 경영할 거냐. 뭐 예를 하나 좀 들자면 게시물을 건다든가, 그렇죠? 예, 게시물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벽에다가 걸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손님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부차적인 이런 얘기들을 쭉 다루는 게 요 4장이 되겠고, 또 5장에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의무는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등록을 하면서 중개업을 영위해 나가는 이 동안에, 그죠? 영위해 나가는 동안에 이제 부담되어지는 여러 가지 의무들,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좀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의무라는 건 굉장히 많은데, 손님이 오면, 우리 사무실에 손님이 오면 확인 설명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제 확인 설명 의무 같은 거. 이제 우리 과목에서는 요 확인 설명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5장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 5장도 많이 좀 중요한 편이에요. 여기도 5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업을 영위하다 보면 우리한테 오는 어떤 그 대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중개업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수를 받는 거. 그래서 우리 소위 중개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수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 6장에서 다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한두 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7장에서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협력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 상호협력은 우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들끼리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상호간에 협력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예를 좀 들자면 협회라고 하는 어떤 기관 뭐 혹은 단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협회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단체의 어떤 목소리 뭐 이런 걸 내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재작년의 일인데, 우리 이제 정부에서 그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 나가던 아파트가 막 15억까지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중개보수 요율은 그대로인데 거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받는 보수가 막 커진 거예요. 우리 재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가 없으니까 우리 중개보수 요율을 낮춘 적이 있어요. 낮춘 경우가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개업공인중개사 나 혼자 우리 뭐 그 국회나 뭐 이런 데 앞에 가가지고 나는 중개보수 요율을 낮추는 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뭐 1인 시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걸 누가 호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체의 힘을 빌려서, 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뭐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요율을 낮추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낮추기는 했는데, 우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요구한 대로 말하자면 그 요율 체계가 아주 낮게 낮춘 게 아니고 한 0.2%포인트 약간 낮아지는 정도로 이제 합의를 받고, 이게 만약에 협회가 없었으면 정부에서도 그냥 뭐 막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단체로 뭐 이렇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가 이제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8장에서 이제 보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보칙은 보충 규정의 준말이고요. 이 보충 규정은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적발을 해서 신고를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 이제 그 시, 군, 구에서 이제 이렇게 돈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 포상금 제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의 벌칙 등 각종 규제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9장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벌칙이나 각종 규제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냐면 이런 거를 좀 다루어요. 뭐 우리 형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일단 형벌. 이 형벌이라고 하면 징역형, 그다음에 벌금형, 그러니까 징역 가고 벌금 내고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형벌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있는데, 이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무슨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등록 취소, 뭐 자격 취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처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질서벌, 이제 달리 말하면 이제 과태료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과태료는 이제 우리 과목에 이제 500만 원짜리 이하 과태료가 있고 또 100만 원짜리 이하 과태료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장까지 1장, 5장, 9장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파트고, 제가 별을 해드리지 않은 파트에서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별을 해드린 파트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보다는 우리 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1장의 용어 같은 경우에는 건물로 말하면 기초를 이렇게 튼튼히 하는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총칙에 우리 중개사 법령의 구성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 용어 하나만 먼저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 1번, 양가로 1번에 여러분 갖고 계신 책에다가 밑줄 한번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리고 2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인데 시행령 옆에다가는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여러분 형광펜 있으시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에다가 색칠을 한번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대통령령, 우리 시행령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규칙은 같은 말로 국토교통부령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우리 형광펜으로 한번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앞으로는 형광펜으로 색칠하는 거를 채색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 말씀을 드릴 건데 채색한다는 건 이렇게 어떤 그 단어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겠고요. 뭐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밑에다 이렇게 줄을 해주셔도 괜찮고 아무튼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우리 중개사 법령은 3단 구성이 이루어져요. 법률이 있고 시행령, 같은 말로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규칙, 국토부령 이런 식으로 이제 3단 구성이 되는데 맨 위에 보면 법령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제 법령, 그죠? 이 법령이라는 말은 무엇과 무엇을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이냐면요, 법과 령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을 합쳐가지고 여기도 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을 합쳐가지고 말하자면 명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모두 합쳐서 명령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 부르는 말이 법령이죠. 이런 말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법률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인 거니까. 자, 이제 우리 중개사법의 성격이 있는데 이 중개사법은 일단 국내법으로서의 지위가 있다. 그죠? 그래서 국내법에 관한 말은 국제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뭐 외국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 이런 법이 있다. 그럼 이제 그게 국제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외국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만 적용이 되는 국내법이다.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 내지는 일반법이다 이랬는데 여기는 채색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기본법 내지는 일반법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채색 한번 하시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옆에다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이것도 법 과목을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법이 우리나라에 1,500개가 약간 넘는 1,500 뭐 한 10개, 20개 뭐 이게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폐지되고 제정되고 하는 법들이 많아서 한 1,500개 정도의 법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법을 구분을 할 때 이제 일반적인 법이다 그래서 일반법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좀 특별한 위치에 있는 법이다 그래서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주 쉽게 제가 예를 좀 하나만 들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인이 이제 있었는데 군인이 같은 동료 군인을 이렇게 때린 거죠.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법으로 그 군인을 처벌을 할 거냐면 이제 군형법으로 처벌을 할 겁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군인이 우리나라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이 아닌 거니까 이때 군형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처벌을 해요. 때렸으니까. 근데 이게 군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 일반적인 사인을 때렸다. 이러면 폭행을 했다. 그러면 이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똑같은 폭행인데 일반인이 일반인을 폭행해서 그러면 형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장 보편적인 법이다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나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군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 사람의 국한에서만 적용이 되어지는 거니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만 적용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군형법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을 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뭐를 기억하실 거냐면, 이렇게 두 가지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할 때에는 이게 선후 관계가 생긴다, 우열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우열이 생기냐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왜 이게 일반법이고 특별법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 법이,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일반법적 지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공인중개사법. 일단 요 부동산 중개라고 하는 항목에만 국한을 해보면, 그런데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공인중개사법의 적용도 받기는 하지만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적용을 받는 그 법인이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이 바로 뭐냐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특수법인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좀 적어보면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해요. 농업협동조합법. 그러면 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농협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잖아요. 이 농협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 농업협동조합에서 이 농협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부동산 중개를 할 때는 이 공인중개사법도 적용을 하지만 이 농업협동조합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인중개사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비하면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나 저가 부동산 중개를 한다면 이 법을 적용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인이니까. 근데 농협이 중개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 법도 적용을 하지만 농업협동조합법을 먼저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특별법 관계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러면 무슨 법이 되겠어요? 일반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농업협동조합과 공인중개사법과의 상관관계로 봤을 때 이 부분, 즉 부동산 중개를 할 때만큼은 얘가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적인 지위에 있게 되어지는 거, 이거를 특별법, 그렇지 않은 법을 일반법,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좀 개념적으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3번에 보면 중간법 내지는 사회법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저기 밑에 이제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 법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공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가 있고 사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가 존재해요. 이게 공법과 사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좀 한자어로 좀 잠깐만 써드리면, 우리가 이제 한자가 출제가 되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그 강의하기 쉽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관청이 개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관이 개입이 되고요. 그 다음 민이 여기 또 개입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 대 민의 관계, 그러니까 관 대 민의 관계 또는 민 대 관의 관계가 이렇게 개념이 되면, 결합이 되면 이걸 우리는 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 대 민, 민 대 관, 이건 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공기관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법은 어떤 관계가 이제 존재하는 거냐면 일반 사인데, 사인 간의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어지면 이거는 사법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이제 그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민법이라고 하는 파트의 이제 그 법 체계는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뭐 임대인과 임차인, 뭐 채권자와 채무자, 요 관계만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법이다. 왜냐하면 사인간의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자, 우리 중개사법은 그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뭐 이 얘기예요. 이 중개사법은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간다. 중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중간에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법을 혼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중간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 법학자들이 얘를 공법과 사법의 어떤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제3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사회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로 쓰여요.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 같은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제목만 다시 한 번만 읽어 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한 번씩 이제 보셨던 거니까 핵심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중개사법은 국내법이다. 국제법 아니고. 그 다음에 기본법 내지는 일반법인데 이거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법 내지 일반법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우리 중개사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법이 농업협동조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법 내지는 특별법 내지는 뭐 특별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중개사법은 누가 중개를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기본법 내지는 일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법 체계로 본다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뭐 혼합법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재정 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이 재정 목적 파트에서는 법을 만든 이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 봐 드릴 건데,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는 잠시 후에 이제 밑에 용어의 정의에서 다룰 거예요.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이 공인중개사들의 업무에 관한 거를 정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그런 것들이 다 국민 경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구나, 이런 정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재정 목적에서 출제가 뭐 자주 되거나 뭐 되는 건 아니니까 이 개념 정도, 이런 게 재정 목적은 법을 만든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만든 이유, 이걸 재정 목적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법은 1조의 재정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한번 내려가 보는데, 이 용어의 정의가 오늘 우리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가 우리 이제 뭐랄까요, 중개사법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파트가 있을 텐데 가장 기초적인 기초공사를 하는 부분이고, 이게 잘 못 되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이렇게 숙제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용어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이제 보통 여기 숫자가 1, 2, 3, 4, 5, 6이 있는데 이거를 1번, 2번 이렇게 읽지 않고요. 법조문은 제2조 1호. 여기 동그라미 있으면 1항 이렇게 읽어요. 여기는 1호, 2호에서 6호까지 있는데 1호.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냐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행위, 알선,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행위라는 건 뭐고 알선은 뭐냐, 이걸 한번 좀 풀어드리면, 행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행위란 매매하는 행위, 매매, 교환하는 행위, 그리고 임대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알선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알선은 이 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와주는 행위. 다시,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하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약간 좀 어려운 말로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법률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잘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알선행위, 이거를 우리 행위라고,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법률행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어떤 권리의 득실 변경이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 행위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매를 했다.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고 했다.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한 건데,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게 법률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계약을 했다. 이런 게 이제 법률 행위예요. 이런 용어들은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 나중에 민법 선생님이 이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계약을 해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수반이 되어지냐면요. 자, 어떤 부동산을 판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제가 그림도 보여드릴 건데, 판 사람과 산 사람이 있으면 판 사람은 소유권을 득실 중에서 실을 하게 되는 거죠. 잃게 되는 거고, 이걸 산 사람이 있을 텐데 산 사람은 그거 소유권을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득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권리의 득실이 생기는 그런 행위를 요 법률행위라 얘기하고, 그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요거를 중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중개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우리 1번 왼쪽에다가 이렇게 한자어만 잠깐만 좀 적어 놔 볼게요. 중개, 이렇게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 한자어를 제가 좀 써드린 이유는 뭐 때문에 한자어를 써드렸냐면, 한자어로 이해하시면 되게 편하기 때문에 적어 드린 거고요. 이 한자에는 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부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인변, 사람인변이잖아요, 그죠? 중자는 가운데 중. 그러면 연결해 볼까요? 사람이 가운데에, 이 개자가 화살표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끼일게라고 해요. 끼일게.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 끼었다. 사람이 가운데 낑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 끼어서 뭘 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매매라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수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끼어서 낑겨가 여기에서 중개를 해주는 사람이 이걸 회방을 놓은 게 아니고 이 둘을 뭐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연결해줬다. 이 연결하는 게 바로 이 알선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결은 도와주는, 이 둘을 연결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지 회방을 놓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개의 한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인중개사, 아까 우리 재정 목적의 공인중개사가 나왔었는데, 이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하는데, 여기다 우리 채색 한 번만 해요. 자격을 취득했다? 이러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자격을 취득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자격을 취득하느냐.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고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시험에 합격하셔야 돼요. 만약에 간첩을 한 10명 잡으면 국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다. 우리 그러면 간첩 10명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간첩 많으니까. 그런데 또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뭐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한 3억 간다면 3억 주고 살 수 있잖아요. 돈 많으니까. 그런데 간첩을 100명을 잡든 1000명을 잡든 이 자격 안 줄 거고, 또 내가 3억을 주든 30억을 주든 자격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거에는 유일하게 밖에 없냐면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중개업이 나와 있는데 1호의 중개와 3호의 중개업은 딱 한 글자 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자 차이예요? 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은 요 1호하고 어떻게 달리 정의가 되느냐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꼭 존재해야 됩니다. 자,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일정한 보수를 좀 받아야 됩니다. 보수. 이 보수 밑에도 한 번만 적어볼까요? 네,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영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니까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돈을 안 받고 해줬다면, 돈을 받지 않고 해줬다면 이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뭐가 아닌 거예요? 중개업이 아닌 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꼭 영리를 목적, 즉 보수를 받아야만 중개업이 될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중개를, 즉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여기서 3번 한번 적어보면 1, 2, 3.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소위 말하면 중개업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이걸 업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지 않은 행위는 그건 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강의를 하는 직업이에요.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 요 중개사 법도 강의하고, 또 이제 순수한 중개 실무 파트가 또 있어요. 중개, 우리 이제 현업에 나가서 우리 전국에 11만 명의 개공들이 있는데, 그 11만 명의 개공들이 뭐 우리 이제 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좀 궁금한 거, 뭐 잘 모르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강의도 좀 해요.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시면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경매 쪽 강의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전문 강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이제 지금 회차로 하면은 22년 차 요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뭐 경매 강의까지 하면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요게 22년 차 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고 있는 거냐면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잡은, 저의 업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개업이라는, 강의하는 강의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저의 업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성과 반복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호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겠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에다가 우리 채색 한 번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등록을 하면 그걸 개공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요. 등록하면 개공이다.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고,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은 중개, 뭐 혹은 중개업,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 얘는 그닥 자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한 친구지 실제로 일을 하는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수업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많으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약어로 표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약어. 이제 맨 앞에 개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의 공자 잡으면 개공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개공, 제가 뭐 개공이가 이러면 요 개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5호의 용어가 이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약어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만큼이나 많이 쓰는 용어가 소공이 있어요. 이 소속공인중개사인데, 제가 예컨대 소공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소속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 건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공에 소속된, 이 개공에 소속됐다라는 거는 취업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속이 됐다는 것은 취업을 했는데 자격을 가지고 취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로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이 하나 나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개념을 이제 생각하셔야 돼. 일단은 이 개공이라고 하는 신분이 꼭 사람만, 자연인만 개공이 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뭐가 되는 거냐면 법인도 개공이 되는 거여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일단 염두하시고,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직급이 높게 올라간 사람들을 소위 사원 또는 임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원과 임원은 이제 동격이에요. 이게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과 임원은 급이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원을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입사원이구나, 수습사원이구나, 절대 그런 말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데, 한번 적어드릴게요.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데 한없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올해 이제 33회 시험에도 출제가 얼마 전에 끝난 시험에도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무한책임사원은 한없는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인데 임원급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뭐 주식회사다 그러면 이사, 감사하고 동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 중에서 말하자면 자격이 있다 이러면 이 자격이 있는 친구들은 소속 공인중개사, 즉 소공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이따가 제가 이거를 사례를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일 할 수가 있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공은 우리 개공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소공의 업무는 두 개가 되는 거죠. 첫째, 업무를 수행하는 것. 두 번째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린다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바쁜 일이 있어서 외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공은 사무실에 있는데 손님이 지금 50억짜리 빌딩인데 팔겠대. 근데 또 그걸 마침 사겠다는 손님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개공이 밖에 있는 그 타이밍에. 자, 우리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50억짜리면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중개 보수를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50억 곱하기 0.9%를 이렇게 하게 되면 4,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4,500만 원을 양쪽으로 받으면 이걸 양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려 9천만 원이 지금 사무실에 들어오게 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개공이 밖에 있는 거예요. 개공이가. 근데 이게 밖에가 좀 멀리 있어. 뭐 지방에 있다. 그러면 9천만 원이 눈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내가 지금 받을 수가 없잖아. 왜냐면 내가 외부에 있으니까. 근데 사무실에 지금 누가 있어요? 소공이 있다 그러면 소공 보고 너가 써. 계약서 너가 써. 그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우리 개공이 없는 순간에 소공이 작성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개공은 나중에 이제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소공이 작성한 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낙인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소공이 쓸 수가 있다. 반대로 이제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개공이가 이제 계약서를 쓰다가 갑자기 뭐 급한 어떤 일이 이제 생긴 거야. 뭐 누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으로 뭐 실려갔다거나 이러면 내가 이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말하자면 소공한테 우리 계약서 반만 썼는데 너가 마지막 그 마무리 좀 네가 해줘라고 해도 돼. 이게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 스스로가 계약서를 쓸 수 있기도 하고 우리 개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다 가능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용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일단 포인트가 여기에요. 뭐가 이제 포인트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에다가 우리 채색 한 번만 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를 상무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만, 그죠?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중개사 학원의 이제 실강생들 중에 상당수가, 또는 인강생 중에서도 또 상당수가 어떤 분들이 좀 있냐면, 중개보조원으로 지금 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인강이든 실강을 좀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근데 왜 그분들이 이걸 공부하느냐? 그냥 중개 현업으로 중개보조원을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해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를 자격을 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중개보조원들이 하는 한결같은 말. 왜 하느냐면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이거 하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중개보조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거 안 되고 집 보여주는 거밖에 안 돼요. 현장 안내, 집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손님 모시고 오면 손님 뭐 이렇게 뭐 여기 집 보셨죠? 뭐 이런 거. 또는 일반 선고라고 하는 거는 전화 받는 거. 라든지 전화도 상담은 안 돼. 상담은 안 되고 그냥 단순 전화 받아서 누구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누구 뭐 상담할 분 바꿔주세요. 그러면 뭐 개공을 바꿔주든 소공을 바꿔주든 이렇게 바꿔주는 거. 또는 뭐 손님이 오면 뭐 차 타가지고 차 대접하는 거. 이거밖에는 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중개보조원들이 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난 자격을 딸래. 이래가지고 이제 학원에 혹은 인강으로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은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용어가 아주 중요하고 우리 과목에서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일단 용어 6개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나는 그러면 외우려고 한다. 이거 안 돼요. 암기해봐야 쓸모가 없어요.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왜냐하면 그 다수의 문제들이 용어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에 응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개라고 하는 이 뭐 다소 좀 긴 문장을 내가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이렇게 특별히 제작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